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최재형 의원실의 이진수 부조관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미나를 주최하신 국민의힘 서울 종로 국회의원 최재형 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국회의원 최재형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돼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주관해 주신 사단법인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 이석도 이사장님, 그리고 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 대표님과 또 이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서 또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연금의 개혁, 이거는 정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방향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할 것인지, 또 그리하여 정말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가 국민연금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저는 이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연금 고갈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수익을 내야 한다는 본질, 수익을 내야 한다는 그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안이한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고, 또 수체기는 이게 제대로 운용되고 적인 제도의 정비와 개혁도 중요하지만 또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익과 안전성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운명이 노동과 교육, 연금 3대 개혁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하나같이 쉽지 않은 과제이고 또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 누군가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연금이 어떤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할 것인지, 또 국민연금의 운영과 관련해서 스튜어디십은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그리고 좋은 대안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서 연금 개혁을 위한 더 나은 해법과 대안이 제시되어서 지속가능한 연금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사회를 맡아주신 이성구 속물경제TV 대표 이성구 박사님, 그리고 발제를 맡아주신 양준모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주시는 조동훈 교수님, 신도철 교수님, 그리고 권현서 경제사회연구원 운영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연금이 올바른 개혁을 위한 절절하고 참신한 개혁 방향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의 활용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문외한이어서 지식이 있지 않습니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온 국민의 관심사이고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만 인구 고령화와 출생률 저하, 관리 부실 등으로 세원의 고갈 전망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근본적으로 세대 간 형평의 문제이고 결국 이해 당사자들의 고통 분담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개혁이 어렵고 힘든 길인 것입니다. 최근 프랑스의 연금 개혁 사례는 연금 개혁의 어려움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식과 사명감 수준이 연금 개혁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연금 문제에 정통하신 참의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 전문가들과 젊은 층 토론자가 허심탄회한 토론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연금의 최고 전문가인 조동근 교수님, 신도철 교수님, 그리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지신 이성구 박사님의 열띤 토론을 기대하고 권현서 경제사회연구원의 운영위원인 젊은 토론자의 솔직한 시각도 매우 궁금합니다. 제가 군인 출신인데도 오늘 여기 열띤 토론에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을 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우연인지 이게 필연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축사를 하게 된 것도 너무 뜻이 너무 깊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길이 멀고도 지난하겠지만 오늘의 이 토론이 앞으로 국민연금의 쟁점과 과제를 제대로 도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등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윤재욱 의원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재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평소 제가 존경하는 우리 최재형 의원님이 주관하는 토론회라서 제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주제가 이제 연금 개혁 문제인데 사실 국회에 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뭐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또 선거가 목전에 있고 있다 보니까 여야 입장이 이제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당 간에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만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겠지만 제가 요즘 당의 뭐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제가 책임을 맡게 되면은 이 문제는 우리 당의 국회 특위도 있지만 우리 당에도 특위를 만들어서 좀 서포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재형 의원님이 주관하는 이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이 얘기들을 모아서 저희들 당 특위에서 또 녹여내고 수기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최재형 의원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재욱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발제자분 기념 촬영을 시간 촬영하고 내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앞으로 나와주셔서 함께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뒤로 조금 네, 그럼 이제 국민연금 개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청년 부담 늘려 고갈 막고 스튜어드십으로 기업 경영 관여 바람직한 나라를 부제로 한
우리 발제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회를 맡아주신 이성구 대표님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연금개혁 토론을 하기 앞서가지고 우리 그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발제를 맡으신 양훈모 교수입니다. 양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한국연금학회 회장도 하시고 현재도 그 연금기금운용위원회 그 위원을 하고 계시고 서울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그리고 UCL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신도철 교수님 양으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 교수님은 서울법대를 졸업하시고 또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하셨고 이런 법경제학 분야의 권위자시고 저도 뭐 학회라든가 토론 이런 걸 통해서 많이 같이 가르침도 받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조동근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동근 교수님은 또 양력이 재미있으신데 서울 공대를 졸업하셔가지고 그런 이제 비단 우리 문과 쪽이 아니라 이과 쪽에서 학부 경력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신시내티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하셨고 그동안 이 바른사회 시민 모임 그 대표도 하셨지만 쭉 자유시장주의를 열심히 이 전파하시면서 저랑도 한 몇 번 같이 그런 포럼도 듣고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권현석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젊으신 분으로 청와대에서 그 행정의원을 한참 하셨고 이 정치 이런 분야에서도 좀 같이 활동을 하시는데 사실 저랑은 오늘 초면입니다. 그렇지만 이 연금개혁에서 젊은 세대가 갖는 문제들을 솔직하게 잘 말씀해 주실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세미나는 조금 우리가 평소에 하던 거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발제하실 분이 길게 한 20분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토론자들이 한 뭐 4, 5분씩 하는 이런 방식이 보통인데 오늘은 개별 주제별로 발제자 분이 한 뭐 5, 6분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 다음에 토론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를 말씀하시고 또 플로어에서도 아주 자유롭게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진행은 우리 포스터에도 나와 있지만 첫 번째가 연금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슈로 제기하고 있는 것들은 과연 그게 핵심적인 이슈인가 하는 부분,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쟁점과 과제가 뭐냐 하는 부분이 첫 번째 토픽이고요. 두 번째가 뭐 이미 우리 그 이슈에서 연금 재정 문제를 너무 많이 들고 있으니까 연금 재정 고갈이 정말 문제이고 막을 수 있는 건가 하는 게 두 번째 토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거버넌스의 문제하고 스튜어드십의 문제입니다. 뭐 두 개는 사실은 분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거버넌스의 문제는 연금의 운영 같은 거를 정작 가입자들은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고 선택권도 못 가진 가운데 하면 되겠느냐 하는 거하고 또 굉장히 신문지상에서 많이 최근에 오르내리고 있죠. 주요 공기업들의 그 경영진에 대한 인사권 문제, 여기서 연금이 개입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런 연금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이 무언가 하는 이렇게 이제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그 연금 개혁의 쟁점과 과제 이 부분을 이제 우리 양 교수님이 하시게 되겠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3대 개혁의 하나로 연금 개혁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선 경선 그리고 대선 후보들의 이 공약 토론 과정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세 사람의 상대방을 우리 이 연금 개혁을 주요 과제로 해가지고 새 정부에서 뭔가 개혁을 이뤄냅시다. 그래가지고 동의를 받기까지 해가지고 연금 개혁은 그 당시부터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졌는데 한 가지 좀 오해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마치 지금 연금 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연금 재정 파탄을 막는 것처럼 연금 고갈을 막는 것처럼 생각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오늘 최 의원님의 그 축사 과정에서도 저는 좀 그걸 느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그거를 그 연금 고갈을 막는 거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중요한 과제지만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도 있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양 교수님이 우선 첫 번째 토픽 연금 개혁의 중요한 그 쟁점과 과제가 뭐냐는 걸 한 5분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이크 들리시나요? 마이크 좀안 들리죠? 마이크 제가 나가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안녕하세요. 양준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만 오늘 이 세미나 진행 방식이 어떻게 보면 토론자와 발제자 플로어에 계신 분들과 혼연일체가 돼서 이슈를 토론하는 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해자 의지대로 이제 쟁점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인물 보시면은 유인물에 쟁점만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19페이지에 보시면 쟁점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금의 개혁 방안은 기본적으로 연금 사회주의적 요소를 뽑는 제도 개혁이 한 축이고 또 다른 한 축은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연금 개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쟁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쟁점. 가장 많이 이제 얘기되는 쟁점이 제도로서 국민연금을 새롭게 탄생시켜야 한다는 그런 이제 주장입니다. 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가입자가 그 제도에 가입할 유인이 존재해야죠. 그 제도에 들어가서 내가 오히려 노후에 손해를 본다면 그 제도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아무리 이제 제도가 좋아서 가입자가 가입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고 앞세대만 그냥 타먹고 그냥 그 제도가 돈이 없어서 유지할 수 없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의 두 가지 요소, 하나는 가입자가 가입할 유인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제도가 지속 가능해야 된다 하는 문제인데 지금 국민연금에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게 태생부터 사실은 미국의 경우에는 이 국민연금과 같은 소셜 시큐리티 액트가 루즈벨트 대통령을 사선을 만들게 하는 그런 동인이 됐고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을 단결시키는 동인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국민연금은 많은 나라에서 도입이 됐지만 애초에 설립된 그런 뜻과 달리 이것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표류하게 되고 또 여기 사회주의자들이 더
권력을 잡게 되면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지속 가능성이 없는 연금 제도를 가지고 있다. 뭐 프랑스가 지금 뭐 대대적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프랑스는 가입자가 그 연금 제도에 가입할 이유가 없는 나라가 됐어요. 이 정도로 이제 노후에 대한 보상이 되지 못하고 그동안에 정치인들의 수많은 거짓말로 또 이해관계자들의 수많은 거짓말로 이것이 표류해 왔다는 겁니다. 지금 뭐 공단에서도 여기 와 계시긴 합니다만 이 보건복지부도 사실 복지부동한 그런 자세를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연금 개혁에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재정 지표들을 발표를 안 하고 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 정부서부터 그렇게 해왔던 관행이라고 우리가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국민적 관심사가 크고 이것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이제 소득 대체율이죠. 더 보장을 많이 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보장을 많이 해주자는 얘기는 언뜻 들면 굉장히 좋은 얘기죠. 우리 이정구 대표께서도 미시경제학을 전공한 박사 전공하신 그런 전문가시겠습니다만 우리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자기가 노후를 다 대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후 대비 보장 체계가 다층 구조로 이미 설계가 되어 있고 우리가 많은 부분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저는 불행하게도 집이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노후 대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집이라고 하는 게 절실해지더라고요. 요새 그동안에 집값이 올라가는 걸 보고 나서 이건 집 하나는 있어야 노후 대비가 되겠구나. 열심히 벌어봐야 이게 소용이 없구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퇴직연금 문제를 많이 합니다만 내가 퇴직연금 타면 집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고 안 시켜줘서 지금 명예퇴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노후 대비 지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부 학자들은 국민연금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이게 논의가 안 되죠.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 소득 대체율은 우리가 항상 소득 기준으로 합니다. 내가 일생에 어느 정도를 쓸 수 있느냐, 최대로 쓸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항상 소득에 의해서 제한받게 되는데 근로소득 대비 퇴직 후에는 대개 한 30%대 근로소득에서 버는 30%대를 쓸 수 있다고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40% 준다, 뭐 선진국에 더 많이 준다 하는 이야기들은 국민연금 제도를 자기식의 틀로 맞추기 위한 그러한 주장에 불구하고 그 주장의 근거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소득 대체율을 가지고 논쟁을 잡고 마치 그것이 딜레마인 것처럼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우리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 연금 개혁 그리고 사학연금 개혁을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제 하나의 쟁점이 모든 국민이 동일한 선상에서 노후를 대비하는 구조를 갖추자 하는 그런 주장이 있었고 그러한 주장에서 하나의 이슈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이슈가 그렇게 크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공정과 상식에 의한 이 3대 개혁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쟁점은 경제적인 영향입니다. 이 국민연금이 하나의 큰 바위돌처럼 증권 시장을 짓누르고 있죠. 그래서 과연 이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두 번째는 이 연금이 고갈되게 되면 바로 이 어떤 방식이 되냐면 부가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부가 방식으로 갔을 때는 우리나라의 저축률이 바로 9% 이상 떨어지게 되고 모든 지출이 이전 지출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됨으로써 사회적인 투자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성장 동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저출산으로 이 저성장 국면에 들어설 것이 뻔한데 국민연금 때문에 더 그 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또 하나 쟁점화되는 것이 기금 운영이죠. 마침 기라성 같은 기금 운영 전문가들이 국민연금에 있습니다만은 과연 성과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연구 여러 교과서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만 아무리 성과를 내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에 그 많은 돈을 쓰고 그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과연 성과가 어땠을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은 코스피 수익률과 똑같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이론적으로 그렇고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국채는 어떠냐? 당연히 국채 수익률은 그때 국채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그것을 변동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국채 수익률 그대로 가게 됩니다. 나머지 요새 좀 열심히 하는 것들이 이제 해외 투자 부분하고 대체 투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해외 주식이나 해외 채권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실리콘밸리 뱅크, 코코펀드 이게 문제가 되는 그러한 곳에만 국민연금이 이렇게 많은 액수가 드러나는지 국민연금 전체의 기금 규모 비해서 지금 문제가 된 기금의 규모의 돈의 규모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부분에서의 우리가 투자 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뭐 사학연금 기금운용회 위원도 하고 있고요. 또 과거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도 했었고 현재는 또 재정추계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국민연금과 연결이 되어 있고 연금학회 회장으로서 나왔습니다만 진실을 말씀드리면 아무도 모른다. 소수의 사람만이 그걸 알고 있다. 이거는 아무리 거창하게 거버넌스를 만들었다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 돈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하는 볼멘 소리까지 있을 정도로 지금 흑막 속에 있고 더군다나 이 기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ESG라고 하는 것이 뭐 견해에 따라서는 그것을 꼭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로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자료에 있습니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 올해까지 ESG를 적용하면 퇴직연금 중에서 조세 혜택을 받는 그런 퇴직연금은 그 ESG를 적용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수익성만 가지고 퇴직연금을 운영하도록 법이 됐다가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것을 그 리스트릭션을 풀어버리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고 이것을 풀어버리는 조치를 막는 법안을 상정했다가 공화당 중심으로 상정해서 통과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이든이 비토를 최근에 놓음으로써 이제서야 미국도 ESG를 고려할 수 있게끔 된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같이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것을 빌미로 여러 경영에 개입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쟁점을 한 5분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할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주어진 대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계상 우리 양 교수님의 발제를 요약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신재철 교수님부터 쟁점에서 혹시 좀 누락된 부분이 있다거나 보충해야 될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양준모 교수님께서 쟁점을 잘 정리해 주시는데
조금 중복되는 감이 있더라도 제가 좀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1988년에 국민연금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5년 지났는데 그때 시작할 때 아까 소득 대체율이라고 그랬는데 연금 지급률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튼 그동안에 자기가 일할 때 받던 그 평균에 비해서 연금을 얼마 정도 받느냐, 그거를 처음에 70% 받는 걸로 그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연금 지급 연령을, 개시 연령을 60세로 했어요. 연금 보험료를 9%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 당시로 보더라도 내는 거에 비해서 받는 것이 훨씬 많은 것으로 이제 설계를 한 거죠.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속 가능성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그동안에 이제 개혁이라고 조금은 해봤어요. 그래서 연금 지급률을 뭐 50%로 낮추다가 지금은 이제 40%로 낮추가는 그 단계에 있어요. 지금 현재는 한 40몇 프로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급 연령도 처음에 60세였다가 65세로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은 한 63세 뭐 이 정도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연금 보험률 9%는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바뀌었지만은 그동안에 이제 처음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훨씬 저출산 고령화 이렇게 빨리 진행되고 하니까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더 악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2041년이 되면은 이제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나가는 게 이제 더 많게 되고, 그 뒤에 불과 14년 뒤인 2055년이 되면, 지금부터 그러니까 30년 조금 더 지나면은 적립금이 완전히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적립 부채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국민연금이 앞으로 수급자에게 줘야 될 금액에서 이미 적립된 기금과 앞으로 걷어들일 금액을 뺀 거, 그러니까 이게 빚이죠. 그것이 이제 미적립 부채, 이것이 지금 한 560조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대충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 30년 후에 2055년에 적립금이 소진되는 상황을 맞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거의 파산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적립금이 없어졌다고 그동안 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도 없을 거고, 세금으로 지불하려면 그 세율은 국민 부담은 엄청날 거고, 또 일반 국민들도 왜 세금을 내 가지고 자기가 작게 내 가지고 지금 많이 받아가는데 그걸 다 메꿔줘야 되느냐, 이런 이제 불만이 나올 수가 있고, 이게 완전히 엉망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국회의원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국회에서 위원회가 구성됐고 하더라도 거의 개혁안을 자문위에서가 안도 못 내고 거의 해산됐다, 이런 말을 며칠 전에 신문에 보고 그러는데, 그만큼 이제 이 잘못 설계된 제도가 완전 우리 앞에 폭탄으로 남아있다. 이것은 앞으로 차세대, 젊은 세대의 미래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안을 조금 하나 가지고 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쟁점 중에 가장 큰 것이 저는 이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좀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
사실은 이제 사회자분이 이제 진행을 갖다 이제 하시는 건 맞는데 제가 늘 느끼는 건데 뭐냐면 이게 좀 그 주제 발표 그 다음에 또 토론에 대해서 뭔가 좀 재량을 갖고 좀 시퀀스 있게 얘기를 좀 해주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톡쇼가 좀 너무 분절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연금 문제가 보면 굉장히 from A to G까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거를 다 얘기하면은 이제 뭐 계리부터 시작해서 지속 가능성인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보면은 연금이 타락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경영권이 이렇게 개입을 해야 될까? 민간 기업에 거기가 가장 큰 문제를 생각해서 준비를 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지금 발표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뭐 있는 거는 하여튼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국민연금이요 좀 약간 엉뚱한지 모르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김동인의 감자라는 소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동인의 감자. 엉뚱한 얘기 아니에요. 점차 타락해가는 거를 분열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분열을. 근데 국민연금이 좀 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쟁점이 제가 볼 때는요. 예를 들어서 1988년에 장을 갖다 열고 판을 깔아야 되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손님을 모으는 거예요. 좋은 조건으로. 그러니까 조금 내시면 이렇게 대접해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9% 내면 나중에 뭐죠? 소득 대출 70%. 그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그게 말이 되냐고요. 예? 그리고 60세부터 드리겠다. 아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그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그러면은 처음엔 인정을 합니다. 장을 갖다 열고 손님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시간이 가면은 그거를 현실화시켜야 되는데 현실화시킨 노력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뭘 했습니까? 지난 정권에 보면 뭐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갖고 연금 그 어떤 그 수급에 대한 재정 수급에 대한 논의를 봉쇄를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분야가 타락해가는 과정인데 가장 더 심한 타락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여기 발제문의 일부를 좀 인용을 하는데요. 역사적인 어떤 기점이 있어 보면요. 1988년에 스타트 했듯이 가장 어떤 그 타락의 촉진이 된 게 뭐냐면 2019년 2월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증칼에 대해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의결했어요. 그 팩트입니다, 팩트. 근데 왜 했죠? 소위 말해서 조현아의 땅콩 회항을 갖다 이걸 갖다가 아니 도대체 국민연금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회적 비난은 보다 뭐합니까? 법적인 처벌은 보다 뭐합니까? 사회적 비난, 법적 처벌은 공적인 영역이에요. 근데 이걸 갖고 주총을 통해서 여기 좀 자세한 걸 썼지만은 이제 시간 없으면 넘어가는데 조양은 뭐예요? 그 당시에 회장이 그 생이사를 갖다 이걸 갖다 없애려고 지금 유결권 행사를 갖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2019년 2월인데요. 이게 왜 했냐? 실무자가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 이제 보시면요. 딱 하나만.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월에 직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국민연금에 스튜어디스 코드죠. 적극 행사에서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다하겠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국민이 주주의 소임을 다하도록 뭐를 맡겼습니까 도대체? 그게 말이 됩니까? 맡겼으면 뭐예요? 그야말로 위임을 했으면 수탁자에게 이거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했을 때 해야만 한다는 어떤 반대적인 어떤 제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가 없잖아요 지금요. 모든 국민이 다 강제로 들어가는데 그걸 갖다 도대체 무슨 경영권 간섭에 대해서 도대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식으로 아니 조연한 땅콩이 어떻게 이게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옵니까 그게 아니 저기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옵니까 주총에서 해결해야 될 걸 갖다가 이런 거 등등해 보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참 진짜 어떻게 보면 더 타락한 게 바로 이게 적립 방식이 맞는 거죠. 누구든지 다 이해하는 겁니다. 100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0년을 끌고 가면서 내가 낸 걸 갖다가 그걸 돌려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별로 안 하고 부가 방식으로 가능하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 보자고요. 2020년에 30만이 안 돼요. 29만쯤 태어났는데 그러면은 29만 생각하면 30만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중에 반이 뭐죠? 남자, 반이 여자겠네요. 그러면 30년 지난 다음 2050년에 100% 결혼하고 100% 뭐예요? 하나씩 자녀를 가졌어요. 그러면 15만 명이 태어나요. 15만 명이 지금.
15만 태어났는데 어떻게 도대체 이걸 부가강식으로 합니까? 그럼 모든 너무 기계적인 보면요. 어떻게 하면은 뭐 출산율 높이고 뭐 그다음에 그런 걸 갖다가 가정만 하지 말고 진짜 그야말로 왜 이게 결혼 이 제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미혼이 비혼으로 이게 뭐 비화되는가? 그럼 아무 고민 없이 그저 계리적인 숫자만 갖고 마사지하는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따라서 국민연금 제도는 그야말로 처음에 세팅도 잘못됐지만은 점차 타락하고 있다. 그것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타락하는 국민연금, 김동인의 감자, 분녀가 타락하듯이 타락의 극점이 뭐가 되는 죠? 중국 왕서방에게 자기 몸을 맡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선인끼리 몸을 갖다 이제 맡겼지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지금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발상을 다시 하지 않고서 맨날 급여, 무슨 대체율, 그런 실무적인 얘기를 해서 도대체 해결이 됩니까 도대체? 그건 아니죠. 잘못된 걸 인정을 하고요. 그야말로 우리가 타락한 국민연금이라고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새로운 길이 보지 않습니다. 네. 네. 권현석 네. 간단히 추가적인 쟁점이라든가 저희의 입장에서 좀 제기하고 싶은 문제. 네, 일단은 제가 이제 교수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요. 저한테 이제 청년들이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 하고 여기 앉아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준비를 해왔어요. 네. 일단 제 토론 자료를 보시면 제목을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근무하는 이유는 땡땡땡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약간 유튜브 썸네일식으로 이제 해봤는데요. 이 청년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발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요. 이게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이 되면서 도입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의 결과가 나올 때가 됐다는 말이죠. 근데 이 처음에 스튜어드십이 도입이 될 때 청년들은요, 좀 여론도 좋았고요. 청년들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유가 문재인 정부가 정의의 사도의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근데 결국에 2019년에 이제 야욕을 드러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 게 주주대표 소송 제기를 위해서 20개 기업에 비공개 서한을 발송하게 됩니다. 근데 이 20개 기업이 대부분 민노총이나 참여연대에서 이제 소송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기업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청년들은요, 이게 뭐 민노총이든 뭐 참여연대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자기가 나중에 받아야 할 국민연금이 잘 지켜지기만 하면 되거든요. 과연 잘 지켜졌느냐? 아닙니다. 작년에요, 마이너스 8.22% 수익률을 냈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연금이 1988년에 설립된 이후에 정말 최악의 수익률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게 스튜어드십 코드와 연관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봤을 때는요, 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결과가 좋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 자체를요, 청년들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근거가 무엇이냐?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를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해서 20, 30대들은요, 다른 연령대하고 비슷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거 저희도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여론조사도 있는데, 만약에 당신네들 더 내고 더 받을래? 아니면 덜 내고 덜 받을래? 했을 때는요, 청년들은 그럼 난 더 내고 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국민연금은 필요하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개혁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대한 그 청년들의 신뢰가 다를까 봤을 때요, 저는 이게 결국에는 정치권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수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이사장을 했던 분이 지금은 현재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죠. 그분이 이사장을 하면서 처음으로 연금 전문가가 아닌 비연금 전문가가 정치인으로 이사장에 임명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어떻게 적용이 됐느냐면 결국에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 스튜어드십 코드로 인해서 수익률을 저하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장에 계실 때 스튜어드십 코드만 하신 게 아니고요, 본인 예비 선거 캠프로도 활용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이슈가 돼서 다들 아실 테지만, 그 전주에 있는 뭐 노인회관 이런 데다가 현금 살포하시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국회의원까지 되셨단 말이죠. 그 다음 이사장은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김용신 전 이사장은요, 임기를 1년 4개월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다른 김동연 경기도지사 선거 캠프를 가기 위해서 사퇴를 합니다. 이러니까요, 국민연금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단에 대한 불신들이 쌓이다 보니까요, 나는 뭐 국민의힘, 민주당 상관없고 난 모르겠는데 내 연금만 잘 지켜달라라는 청년들이 자꾸 이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많은 전문가분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는 이 노후자금 30년, 40년 후에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정치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그 전문가들이 빨리 해결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쟁점하고 관련된 것들만 말씀해 주시고, 네. 구체적인 거는 네. 이제 개별 토픽에 들어가실 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쟁점 중에서 마이크가 안 돼요? 켜가 안 돼요? 빼주시면 그 쟁점 중에서 지금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지금 아마 기자님도 와 계시겠습니다만, 기자님들이 받으신 설명 자료, 국민연금 재정 계산 재정 추계 결과라고 하는 오늘 발표된 설명 자료를 보시면 마치 부가 방식으로 전환이 되면 가능한 것처럼 부가 방식 비용률이라고 하는 걸 계산해서 발표했어요. 그걸 믿으시면 안 됩니다. 청년 세대가 왜 분노하느냐, 왜 프랑스 국민들이 분노하느냐, 고갈이 되는 시점에서 2055년 고갈이 되는 시점에서 부가 방식으로 전환되면 그때 그 부가 방식에서 요구하는 기여율을 내면 손해가 납니다. 그러니까 55년 젊은 세대가 처음 그걸 가입하는 사람들은 그 돈 내면 훨씬 더 40%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야 개인적으로 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해가 잘수록 인구가 줄기 때문에 35%까지 내고 그리고 40% 받는 거예요. 40년을 35% 내고 25년, 20년 정도를 40%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부가 방식으로 전환돼서 국민연금을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55년에 고갈되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낼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제도가 돼버리니까 강제로 이제 부과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미래 세대는 이제 손해가 나는 세대가 되고요. 그걸 이제 저항을 하겠죠. 저항을 하고 아마 제도를 운영하지 못할 좀 지역까지 정치적으로 몰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32년 뒤니까
55년이면 32년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65세에서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33살서부터는 내 연금이 지금 약속한 금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이제 생기고, 아마 역으로 환산했을 때 55년 서부터 그게 확정된다면 사람들은 40년서부터 아마 지금부터 한 10여 년 뒤서부터 국민연금에 대해서 난리를 치게 될 겁니다. 지금과 같은 정도의 뭐 개혁 움직임이 아니라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면은 난리를 치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부가 방식으로 가면 된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들어서는 안 된다. 왜 유럽이 저렇게 됐느냐? 저는 부가 방식으로 진행을 했죠. 인구가 고령화가 되기 전에 이미 절단이 나고 70년대 사회주의 물결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조치들을 하는 바람에 바로 고갈이 되고 90년대부터 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일부 재정부담도 하고 여러 가지 수를 쓰면서 도저히 끌고 갈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인구 감소는 이미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더더 느끼고 있고요. 지금 0세부터 20세까지는 이미 인구가 줄어져 있고요. 이 줄은 인구 아무리 애를 뭐 몇 명을 낳더라도 그 다음 세대는 더 줄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나마도 통계청에서 계산한 인구 추계도 합계 출산율 1.2를 가정을 했습니다. 지금 0.79인데 1.2를 가정을 한 거예요. 이번에 재정 계산을 한 것도 기금 수익률이 지난번보다 더 높게 만들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지금 복지부가 하는 이야기 또는 코이 전문가라고 하는 복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가려서 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뭐 아주 자연스럽게 두 번째 또 연금 재정 추계 연금 고갈 무엇이 문제냐는 걸로 자연스럽게 그냥 이동이 되네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혹시 아까 신도철 교수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다고 한 것 같은데 말씀을 좀 해주시죠. 먼저 이야기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헤딩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조금 전에 이제 이게 무슨 자료죠? 그게 거짓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라 왜곡돼 있다. 왜곡돼 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동안에 제시돼 온 그 기획안이라는 게 주로 이제 연금 지급 연령을 늦추고 보험료율을 지금 뭐 9%인데 15%나 18% 이런 쪽으로 높이고 뭐 이런 게 제시되어 왔습니다. 소득 대체율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40%가 작으니까 더 높이자 이런 주장도 하는 쪽이 있고 40%도 많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고. 근데 제 생각은 양준모 교수가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이 발표문에 보면은 항상 소득 가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지금 40% 그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그건 너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생각도 이게 결국 개인이 이제 자기 노후를 스스로 생각한다면은 어느 정도 저축을 할까? 얼마 가지고 이제 노후에 생활을 할까? 생각을 하면은 지금 40% 보장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기획안이 제시되어 왔는데 그 경우에 효과가 이 소진 시기가 2055년에서 뭐 70년으로 늦어진다든지 뭐 조금 늦어지는 그 효과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 폭탄은 그대로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계획을 아무리 해봐야 그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준모 교수가 이제 제시한 게 완전 적립식으로 전환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구체적인 거는 많이는 이야기 안 하셨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자기가 적립한 것만큼 결국 자기가 나중에 받아가는 그 정도 수준으로 받아가는 수준을 이제 그 조정을 해야 된다, 낮춰야 된다. 그것이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우리 법에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몇 조냐 하면은 뭐 상당히 앞부분에 국민연금법 4조 1항에 이 법에 따른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전혀 이제 그동안에 조정이 안 된 거죠. 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조정한다는 게 결국은 더 많이 내라는 거고 더 적게 주겠다는 건데 그게 이제 인기가 없는 거니까 자꾸 이제 미루고 이렇게 돼 왔는데 이제 그거를 제대로 이제 실행하자는 게 그 조준모 양준모 교수님의 주장입니다. 근데 요 최근에 박종산 교수라고 숙명여대에 있는 교수인데 이 비슷한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근로자 개인이 개인 계좌에 연금을 적립하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자신이 낸 보험료를 은퇴 후에 되돌려 받는 걸로 하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름 좀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이제 이때까지 한 20년 가량 내온 71년 이전 출생은 이제 기존 제도를 그대로 하고 그 이후 72년 이후에 출생한 쪽은 금방 이야기한 그 방식으로 신기금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면은 미적립 부채가 아까 그 560조로 대충 계산됐는데 220조로 반 이상으로 줄어들고 고갈 시점도 2070년으로 늦추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신세대는 이제 그렇게 하고 기존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 거기 그 뒤로 이제 모자라는 거 결국 220조이 모자라는 거는 세금으로 메꾸면은 세금으로 적당히 메꿀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연착륙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저는 그 방안이 이제 이때까지 나온 방안 어떤 것보다도 그 현실성이 있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거기에 더해 가지고 이 개인이 연금 적립이 이제 이 공적연금이라는 것은 의무화가 돼 있거든요. 자기가 들기 싫다고 들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이제 강제적으로 들게 돼 있는데 그 의무화 부분도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옛날에 그 개인연금 비슷한 거죠. 그 자기가 이제 적립하고 싶으면 적립을 하고 가입을 하고 아니면 가입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미국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에 이제 거버넌스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얘기할게요. 그럼 좀 더 이제 저의 그 구체적인 안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인데 다만 이제 우리 신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근데 이미 연금 내기를 끝낸 세대들은 결국은 전부 이제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양보하지 않으면은 그분은 전부 정부에서 메꿔줄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들은 굉장히 한 거죠. 예.